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개인의 파산 관제인 보고서입니다. 물론 모든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나열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경제적인 여정과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파산 절차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채무자의 상황을 조사하고 내린 의견이 담겨 있어요. 왜 파산까지 왔는지, 재산은 어떤지, 그래서 면책을 해주는 게 맞는지 같은 것들이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 채무자분은 67살 남성분이시고 네, 현재는 특별한 직업은 없으신 상태고요. 파산의 시작이 진짜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1995년에 실직하시고 네, 그리고 1999년쯤에 지인이 하던 회사, 가족 회사인데 상호는 비공개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셨어요. 투자만 하신 게 아니라 연대보증까지 서셨더라고요. 이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나면서 아주 큰 빚을 떠안게 되신 거죠.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건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999년의 일이 이제 2020년대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진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경에는 이미 실질적인 지급불능 상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신청은 최근에 하신 거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셨겠지만 결국 감당이 안 돼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신 거죠. 과거의 어떤 결정 하나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더라고요. 현재 총 채무액이 이게 4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렇죠. 제가 보고 좀 놀란 게 원금은 1억 800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부분이 이제 20년 넘게 쌓인 이자랑 연체료인 거죠. 원금의 3배가 넘는. 와, 세월의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채권자는 지금 한 곳으로 정리된 것 같고요. 자산관리회사. 네,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이 양도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파산 절차에서는 그래서 이분의 현재 재산을 샅샅이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보니까 본인 명의 재산은 은행 예금이 한 388만 원, 네, 388만 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조상묘가 있는 임야지분, 이게 두 필지인데 다 합쳐도 시가가 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임야 지분. 금액이 정말 작네요. 네. 그리고 관제인이 없이 재산 숨기거나 그런 거 없는지 보려고 과거 5년치 재산 변동 내역도 다 봤는데 특별히 처분한 재산은 없었다고 하고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 재산은요? 그것도 다 조사하잖아요. 그럼요. 다 봤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재산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주거 이력도 좀 특이하던데요. 계속 무상거주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난 10여 년간 본인 집이 아니라 배우자분, 처형분, 그리고 지금은 따님 명의의 임차주택에서요. 심지어 처형분 댁에는 실제 안 살고 주민등록만 잠깐 옮겨둔 기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지금은 따님이 임차한 주택, 보증금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같이 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재산이 거의 없으시니 가족 도움을 받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런 상황까지 이제 관제인이 다 파악을 하는 거죠. 혹시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부당하게 이전한 건 없는지. 그래서 이제 재산 파악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 예금 388만 원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건 이제 법에서 정한 6개월 생계비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은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네, 맞아요. 이건 압류 금지 재산으로 봐서 채권자한테 나눠주지 않는 걸로. 이걸 관가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그럼 그 임야 지분은요. 160만 원이라도 원칙은 팔아서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원칙은 그런데 파산 절차가 항상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돌아가진 않아요. 실익을 따지거든요. 이게 총가액이 160만 원으로 너무 작고 또 여러 필지에 흩어져 있고 결정적으로 조상묘가 있잖아요. 묘가 있으면 좀 그렇죠. 네, 이걸 팔아서 현금화하고 분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실제 얻는 돈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관제인이 이거는 환가 포기 의견을 냈어요.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죠. 그렇군요. 실익이 없으면 굳이 진행하지 않는 거네요. 자, 그럼 재산 정리는 이렇게 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분 비탄감 받을 수 있을까요?
관제인 최종 의견은 뭔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제인은 면책 허가 의견을 냈습니다. 아, 면책허가. 다행이네요. 네, 파산법에는 면책을 해주면 안 되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도박이나 과소비로 재산을 날렸거나 법원에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죠. 관제인이 이 채무자분을 쭉 조사해보니 그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할 실익도 없으니 절차는 끝내고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빚, 그 4억 4,600만 원 전액을 없애주는 면책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게 이제 법원에 낸 의견입니다. 그래야 이분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뭐랄까 파산제도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도 없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와,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 한 편에 정말 한 사람의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네요. 20년 넘게 이어진 그 빚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법적인 구제를 받는 과정까지. 그 연대보증 한 번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줄이야. 참, 그리고 법이 어떻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봤고요. 맞습니다. 이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안전망인 거죠. 실패한 사람에게 그냥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관제인이 얼마나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채권자의 권리하고 또 채무자의 새 출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사람의 인생에 걸친 빚의 무게, 그리고 사회가 그걸 어떻게 풀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도 더 전에 생긴 그 경제적인 책임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흘려야 개인의 짐에서 벗어나서 사회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정답은 없겠지만요. 그렇죠.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